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1타 뉴스와 함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시끄러운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해운 후보자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활동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그땐 분위기에 휩쓸린 거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고개 숙여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닌 그 누구보다도 주도적으로 탄핵 반대에 나섰고 전국 최초로 탄핵 반대 삭발식까지 주도하면서 참가자들한테 이제 삭발까지 권유했다라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자신의 해명과 이렇게 정반대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떤 자기의 소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뭔가 보여주기식에 굉장히 좀 더 진심이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조그만 그 피해를 보는 것을 참지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그 뭔가 좀 강하게 권유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정작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삭발했는데 정작 또 본인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여러 가지 좀 이기적인 성품이 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그 터질 게 터졌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강선우 보좌진 사태 때 터졌을 때 보좌진들이 많이 제보가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같은 당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근데 김병기 사태는 보좌진들이 왜 이렇게 터지냐? 그 보좌진들은 변호사라서 갈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취업 딴 데 했어요. 네, 전직이지 않습니까? 나는 국회랑 상관없다. 나는 김병기에 대해서 다 털겠다. 이해운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이 당협 내부나 혹은 보좌진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수면 위로 안 올라온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지방의원들처럼 선거를 나가야 되던가 혹은 국민의힘 보좌진으로 계속 일해야 되기 때문에 안 터뜨린 건데 이제 갔잖아요.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해운에 대해서 이러한 갑질 논란이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삭발을 했잖아요. 그래도 삭발을 하려면 본인이 하지. 예, 본인이 해야지. 그 삭발을 안 하면 삭발하는 사람들에게 공천 주겠다. 이런 뉘앙스로 삭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당시 계엄의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하던 강성 보수 활동가인 이해운 후보자가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장관으로 좀 합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것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좀 통합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권력에 좀 편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해운 후보자 그 개인 행동을 좀 보면은 좀 철새 같다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계절이 바뀌니 서식지를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통합이다 어떻게 좀 이런 해석을 가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이런 행동은 통합적인 행보라기보다는 무언가 그냥 매수해 갔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영입해 간다면 그 상대당에서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가져가기 마련인데 보통 뭔가를 다른 곳에서 가져오고 싶으면 보물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고름 같은 것을 가져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탓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통합이 말이 안 되는 게 통합을 하려면 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연합정치라 그래서 이건 지방정치에서도 연정을 하고 예전에 남경필 도지사도 연정을 시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뭐 김부겸이나 이러한 인사들에 대해서 연정으로 품어가지고 함께 가려고 하는데 연정을 하려면 보통 연락을 하고 그 연락을 받은 당사자가 이거 우리 당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당대표나 당 지도부랑 얘기합니다. 나 잠깐 저 정부에 가서 일하고 오겠다. 이러면 이제 이게 통합의 메시지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입 싹 닫고 당 지도부하고 전혀 상의도 안 했고 상의를 했으면 실제로 가가지고 그러면 이해운 너가 펼칠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제대로 한번 얘기해라. 잘 갔다 와라. 라고 박수 칠 수도 있는 경우기도 하거든요. 대신 당협위원장은 안 된다. 그걸 내려놓고 당원으로서는 유지하고 갔다 와라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이제까지 했던 경제 정책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이재명 정부에 가면서 SNS도 다 내리고 가면서 아주 입 싹 닦으면서 아무도 모르게 가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발빠르게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철새라는 그 되게 철새 정치라는 게 1980년대에 많이 있었는데 90년대 초반에 있었고 한동안 안 보였는데 그
요즘에 새롭게 본 철새 같습니다. 네. 네, 서식지를 바꿨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지금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두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거 의혹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사업가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 등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후보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김치 배달 인증샷 등 구체적인 정황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무혐의가 처분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도 오래된 일이어서 기사를 네. 검색을 해보니까 네네. 이 어떠한 사업가가 여성 사업가가 나는 이혜훈이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인지 바른정당 대표를 하고 있었어요. 이혜훈에게 10차례에 걸쳐가지고 현금과 가방을 줬다라고 했는데 이혜훈은 그때 변명이 빌린 돈이다. 그냥 금품이 오고 간 거다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무혐의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검증에서 또 심도 있게 다뤄져야 된다고 보여지고 추가 네. 고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무혐의 처분 받고 나서 다시 특검해가지고 다시 기소했잖아요. 근데 이게 2017년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1억 이하인 경우와 1억 이상인 경우 나눠지는데 1억, 네. 그 금액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거의 다 했을 수도 있다. 그게 아니면 공소시효가 10년이면 아직 1, 2년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인사청문회에서 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금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인을 무언가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잖아요. 도덕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느냐 아니면 굉장히 도덕적인 공직자가 될 준비가 됐느냐를 바라볼 때 여러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금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더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떤 한 사회에서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보느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는 요즘에는 이 갑질 여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어떤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소문을 좀 들어보면 이혜훈 후보자 역시 이 갑질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네.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개인적으로 좀 보고 들은 게 있다면서요? 저 사실 뭐 이혜훈 후보자의 그 갑질 문제를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뭔가 좋은 보석을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고름을 하나 가져갔다라는 평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대선 경선 후보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보다 보면 이혜훈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책을 무언가 만들어내는 그런 책임 있는 역할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같은 비슷한 역할을 박수영 의원도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대선을 치르다 보니까 뭔가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뭔가 그 엄청난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박수영 의원 굉장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제가 앉아있던 그 자리가 하필이면 이혜훈 후보자와 뭔가 파티션 하나를 딱 가로질러 가지고 있었던 관계였는데 바로 옆에,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하루 종일 다 들렸어요. 근데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였냐면 그렇게 급박한 선거 와중에 계속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하루 종일 전화해서 박수영 의원 욕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요즘 엄청 바쁜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나는 엄청 많이 바쁜데 그런데 이제 박수영 의원은 일을 잘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 남 흉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전화하면서 남 욕할 정도의 그 여유로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무언가 과시하고 남 욕하는 데만 조금 좀 몰두했던 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재명 정부가 당연히 어떤 정부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당선이 됐으면 정부가 실패하길 바라진 않지만요.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돼 있는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 굉장히 여러모로 그 인간적으로나 뭔가 도덕적으로 좀 적절치 못한 분이 가 계시다고 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무회의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네. 국무회의 지금 생중계한다 하잖아요. 이혜훈과 이재명의 국무회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바쁘다고 하면서 전화를 계속 돌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고 또 사업가에게 이렇게 김장을 요구했다거나 언론 홍보비를 대납하게 했다 이런 의혹들까지 있는데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직자의 도덕성 문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네. 장관직 수행에 좀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되는 거죠. 지금 직원들이 일단은 어떤 장관은 부처의 장관이잖아요. 그럼 부처에 있는 뭐 실장, 뭐 국장, 과장들 그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 주무관까지 그 직원들이 우리 장관이 어떠한 성향인지 언론 기사로 막 파악을 합니다. 근데 기사를 검색했는데 아니 우리 장관이 김장을 요구했네 자기 관련자들한테. 이거는 군부대에서 이제 흔히 있었던 일인데 군부대에서 뭐 대령이나 뭐 이렇게 김장을 소위 뭐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건데, 그리고 언론 홍보비 대납도 요구했네. 아니면 사업가랑 막 금품도 막 몇천만 원 주고 받았네. 돈 좋아하는 사람인가? 내가 의전을 어디까지 해야 되지? 진짜 의전을 김장 김치까지 만들어서 갖다 줘야 되나? 요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장관직 수행하는데 국가 중대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쓰잘데기 없는 고민을 그 일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하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해운 후보자의 논란에 좀 어디까지 참아줄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이 통합쇼라는 상징적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논란이 더 커지면 언제든지 쳐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은 뭔가 내 편을 들거나 내 진영 안에 들어오면 나는 너에게 엄청난 보호를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이는 것이 이분의 인사 스타일이라는 좀 생각을 평소에 좀 가져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정부는 그 권한이나 여러 가지 권력의 척도로 보았을 때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의석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그런 통치적인 스타일도 굉장히 조금 독선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처음에 좀 이런 추진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제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갑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터져 나오면서 지켜지지 못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해운 후보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는 나름의 격언이 하나가 있는데 배신은 환영하지만 배신자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이해운 후보자를 좀 지키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뜻도 중요하겠지만 이 민주당의 다른 인사들도 얼마만큼 참을 것인가에 대한 그 집단적 합의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배신은 환영받지만 배신자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현지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겠죠. 대통령의 선택은 김현지 실장과도 맞닿아 있고 또 여권 내부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이제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도 좀 내부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현주 의원, 김상우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당 지지층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후보자를 안고 가는 게 전국 운영에 도움이 될지 과연 좀 의문이 크거든요. 아니 이게 좀 다른 민주당에 있는 골수 다른 분들이 비판을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현주, 김상욱 이 사람들은 그 이해운하고 세트거든요. 세트로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해운 후보자 임명에 반발을 했다는 거는 아니 왜 우리는 장관 안 줘? 왜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해운은 장관 주고 왜 나는 더 좋은 거 안 줘? 막 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라고 전 들려지고요. 이해운 후보자를 안고 가는 거는 전국 운영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도움이 안 되고 이재명 그 대통령이 뭐 추구하는 어떠한 예산적인 정책에서는 도움이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강선우 사태 1억 사태 터지고 김병희 사태 터지고 하면서 그냥 묻혀가면서 인사청문회 지켜보는 건데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안고 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운 후보자가 정책적 조언자라기보다는 정권의 방패용 인사 아니면 홍익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통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갖췄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경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일관성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도
되는 정도의 그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에서 그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라면 사실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가지고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신뢰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리 하나 줬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여지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이 사람은 일관적이지 못하겠구나, 이 나라 경제 수장은 일관적이지 못하겠구나라는 그런 의심을 줌으로써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부적절한 요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보좌진들 사이에서 추가 제보가 이어지가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거는 거의 원기옥을 모으는 것처럼 한 번에 모았다가 원기옥이다. 인사청문회에 팍 터뜨릴 거야. 그 전날이나 네. 전전날에 이거를 미리 퍼뜨리면 이해운 장관 지명자의 스타일상 전화 돌리고 뭐 막고 막 하기 때문에 이미 다 모아놓은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한 며칠 앞두고 터뜨리고요. 조국 청문회급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그 무등일보라는 그 호남 지역 언론사에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의 안도걸 의원 유력 거론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 12월 11일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호남에 대해서 민심 작용이 거꾸로 갈 수도 있고요. 거기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도 좀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지명을 철회한다고 하면 이해운 그 후보자만 입장이 좀 애매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명 철회보다는 또 어떤 자진 사퇴 가능성. 자진 사퇴는 안 하고 버티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욕을 먹고 갔는데 하루라도 장관을 하겠다. 아니 조국 청문회도 조국 전 장관도 장관직을 한 20 며칠 수행했잖아요. 하루라도 장관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는 절대 안 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도 자진 사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자신의 경로 설정을 할 때는 그 퇴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퇴로가 거의 다 차단돼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이제부터 나는 그 민주당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정부에서 역할을 좀 하면서 뭔가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본인의 정치 커리어를 설계해야 될 텐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제가 그때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다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구가 막힌 상황에서 자진 사퇴의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달라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또 만사형통의 뜻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인사청문회까지 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